자, 이제 백제로 넘어갑시다. 백제의 세태와 중흥. 자, 백제에서는 앞에서 고이왕, 그 다음에 근초고왕, 그리고 침류왕, 그 다음에 비유왕, 뭐 이런 왕들에 대해서 배웠겠죠? 자, 그러면 비유왕 뒤에 아신왕, 비유왕이 미리 나와버렸네. 자, 중간에 아신왕 나왔는데 아신왕은 따로 정리는 안 할게요. 아까 우리 광개토대왕하고 싸워서 졌다. 그게 바로 아신왕이고, 자, 그 다음에 5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비유왕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자, 5세기 때는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센 나라가 어디? 성장한 나라가 고구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성장을 하고 있으면 백제는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백제가 밀리는 얘기.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비유왕부터 봅시다. 자, 비유왕은 5세기 왕이고, 비유왕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건 앞에서 고구려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하게 되자 나머지 두 나라가 동맹을 체결했다고 했죠. 나제 동맹. 자, 그때 나제 동맹이 백제는 비유왕, 신라는 눌지왕. 그래서 여기서는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다시 나제 동맹을 체결한 원인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원인. 네,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 전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 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나머지 두 나라가 동맹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연도를 썼는데, 연도를 쓴 이유는 순서를 좀 기억해라. 자, 전근대사.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게 전근대사인데, 전근대사에서는 굳이 연도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연도를 쓴 건, 연도를 쓰는 건 이렇게 순서가 좀 복잡할 때 연도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연도를 체크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양천도가 먼저, 그 다음에 나제동맹, 이렇게. 그래서 비유왕 때는 나제동맹을 체결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계로왕이죠. 자, 그러면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뒤에 힘을 키워가지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냐? 한강으로 쳐들어왔다고 했죠. 한강 유역을 점령하게 된다. 자, 그 장수왕이 한강 유역으로 쳐들어올 때 그때 백제왕은 계로왕이었어요. 그래서 계로왕. 자, 계로왕은 5세기. 자, 그러면 계로왕이 고구려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좀 분위기가 좀 싸하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한 게 뭐냐? 자, 거기 보시면 계로왕의 북위국서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북위는 중국의 나라고 이 북위에 국서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계로왕의 북위국서. 자, 내용은 그런 거죠. 자, 고구려가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북위의 왕께서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 북위국서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자, 백제와 고구려는 원래 부여에서 한 몸에서 갈라져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고구려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좀 도와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95페이지 보시면 계로왕의 북위국서라고 나와 있고요. 자, 계로왕의 북위국서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 신은 백제죠. 백제는 고구려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는 백제왕 본인은, 자,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매우 돈독하게, 매우 이제 우호가 돈독했었다. 자, 그러나 고국 원왕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서 우리 왕이, 자, 신의 선조인 근수구 왕이 군사를 가지고 가서, 자, 잠깐만에 쇠의 머리를 베어 높이 매달았으니, 무슨 말이냐면 전에 우리 근초고왕이 고국 원왕과 싸웠던 때가 있었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국 원왕이 먼저 쳐들어왔다가 근초고왕이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구려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고구려가 복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계로왕이 북위라고 하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답장을 받기도 전에 고구려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결국에는 쳐들어오게 된다. 자, 그러면 결국 장수왕이 쳐들어왔네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한강 유역 상실. 자,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 자,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 자, 결국에는 한강유역 상실. 한강유역을 빼앗기게 되죠. 자, 그래서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한강유역을 빼앗아 갔고요. 자, 그러면 수도가 한강이었으니까 이 한강유역 한성을 빼앗기게 되죠. 한성이 함락. 자, 한성이 함락되자, 즉 수도를 빼앗기자 결국에는 백제는 급하게 나라를 정비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죠. 그래서 어디로 옮기게 되냐? 웅진으로 천도하게 돼요. 자, 웅진으로 이제 급하게 도망가서 수도를 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웅진은 지금의 어디냐? 공주. 자,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죠. 자, 웅진으로 급하게 천도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웅진 천도는 요 다음 왕으로, 자, 문주왕. 계로왕의 아들이 문주왕이에요. 그래서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급하게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자, 그래서 한강유역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급하게 수도를 옮기게 됐구나. 자, 이게 바로 문주왕. 그럼 문주왕은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자, 왕이 수도를 빼앗기고 도망온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한강을 싹 빼앗기고. 그러니까 귀족들 입장에서는 왕이 그렇게 달갑진 않았겠죠.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약하고 귀족들의 힘이 세졌던 시기가 바로 이 문주왕이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문주왕은 귀족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왕권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주왕, 자, 웅진천도, 그리고 왕권 약화. 자, 그러면 이제 웅진으로 수도로 옮겨서, 자, 이렇게 쫓겨서 왔지, 힘이 약해졌지,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왕인 동성왕 때부터는 다시 힘을 키우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자, 그래서 동성왕의 업적은 첫째, 자, 신라와 백제 사이에 결혼 동맹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신라와 백제 사이에 결혼 동맹을 체결해서, 자, 결혼 동맹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계를 돈독하게 맺은 거죠. 자,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한 뒤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뒤에는 나제 동맹,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고구려가 차지한 이후에는 결혼 동맹,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다시 한번 신라와 백제를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고구려에 대응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영토를 넓히게 돼요. 이게 탐라를 복속하게 되죠. 탐라 복속이 있었죠. 자, 탐라가 지금의 어딜까요?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를 정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제주도를 완전 정복한 거는 고려 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점령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독립했다가 실제 제주도가 완전히 우리나라 영토로 들어오게 된 건 그거는 고려 시대부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한번 점령했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복 활동 탐라 복속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96페이지 보시면 나제 결혼 동맹에 관한 요런 이제 2차 나제 동맹이죠. 말하자면 2차 나제 동맹, 결혼 동맹에 관한 사료가 나와 있어요. 자, 백제 동성왕이 요청을 했어요. 봅시다. 자, 왕 15년에 봄 3월에 백제 동성왕이 신라의 서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자 신라 왕은 이찬 비지의 딸을 시집을 보냈다. 자, 여기서 신라 왕은 누구냐? 자, 이때 동성왕과 혼인 동맹을 체결한 건 소지왕이에요. 그래서 신라는 소지왕 때, 백제는 동성왕 때 이렇게 결혼 동맹, 혼인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동성왕 이후부터는 이제 6세기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백제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죠. 그때 등장한 왕이 무령왕이에요. 무령왕. 그래서 6세기 때 중흥은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무령왕이고요. 자, 그러면 무령왕이 다시 한번 백제를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한 것의 첫 번째는 뭐냐?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하게 된 거예요.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하게 되죠. 자, 그러면 중국, 남조, 양나라가 뭐냐면, 이 당시에 중국은 북조, 남조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남북조 시대라고 그래요. 이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남북조 시대라는 게 뭐냐면 북쪽, 즉 북쪽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북방민족이 세운 나라예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북방민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5호 16국이 통일을 하고 5호 16국이 북위로 통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북방민족이 세운 나라들이 북조. 그러니까 북조가 나라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지역들을 다 북조라고 했어요. 여기 나라가 북주, 북제 뭐 이런 나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그냥 우리가 북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지역의 나라들을 남조라고 하는데, 남조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송, 제, 양, 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쪽에 있었던, 여기는 한족이 세운 나라예요. 한족이 뭐냐면 원래 중국 민족이 한족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의 90%를 차지하는 인구의, 전체 중국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게 한족이에요. 이 사람들의 나라가 남조죠. 한족은 지금으로 하면 어느 나라들이 한족이었냐? 한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 그리고 명나라, 이런 나라들이 한족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 중에 이제 그 시대 중에서 하나가 요 중국 남조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고, 이렇게 남조와 북조로 크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 남북조 시대에 그러면 이제 교류를 어떻게 했냐면 이 남조와 북조를 모두 교류했던 나라는 고구려. 왜냐하면 고구려는 영토가 엄청 넓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자기가 동아시아의 최강대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뭐 힘이 세니까 북조랑 교류해도 되고 남조랑 교류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조 모두와 교류한 나라는 고구려. 그 다음에 주로 남조하고 이 지역에 남조하고만 교류했던 나라는 백제. 그래서 주로 백제는 남조하고 교류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아직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전이기 때문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전에는 직접 무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나서 무역을 하는데,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할 때쯤에는 이미 이거는 싹 통일된 후예요. 수나라가 싹 통일된 후기 때문에 남북조 시대에 신라는 직접 교역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남북조 모두와 교류한 나라는 남조,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이 남조하고만 교류한 나라는 백제. 자, 그러면 백제는 이 중국 남북조 시대의 남조 중에서 이때 당시에는 양나라였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존재했던 나라가 아니고 순서대로 존재했던 나라니까 그 중에서 양나라 때 백제가 교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를 아주 돈독하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증거가 있다. 자, 그래서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자, 그 첫 번째 증거가 양직공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직공도. 자, 양직공도는 여러분 96페이지의 사진에, 자, 여기 사진 보시면 글씨 막 써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그려져 있는 거 보여요? 이게 양직공도. 양직공도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남조 양나라에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그 중국 남조에서 자기 나라에 왔던 사절단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사신들 그림 중에 백제 사람도 있던데, 네, 그게 바로 양직공도예요. 그러면 이 백제 사람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한 거죠. 백제 사람은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 양직공도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를 많이 했어.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무령왕릉. 자,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무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령왕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무령왕릉은 누구의 무덤? 무령왕의 무덤. 그렇죠. 무령왕릉은 무령왕의 무덤이야. 자, 그러면 무령왕의 무덤이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왜 중국과 교류한 증거가 되냐? 자, 무령왕의 무덤은 일단 이거부터,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 고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고대죠. 고대 시대에 대부분의 무덤은 거의 다 도굴된 상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누구 무덤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무덤은 거의 없어요. 왕릉급 무덤에서 누구 무덤임을 알 수 있는지 그런 무덤은 거의 없는데, 자, 백제에서 거의 유일한 누구 무덤인지 알 수 있는, 즉 피장자, 거기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무덤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무덤이죠. 이 무령왕릉이 누구 무덤인지 알 수 있었던 건
자, 대부분의 다른 무덤들은 다 도굴된 상태에서 나중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일단 뭐가 없어요. 다 훔쳐가 버렸어. 도굴이 뭔지 알죠? 무덤 파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보물 훔쳐가는 거. 자, 그런데 이 무령왕 릉은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발굴됐어요. 이렇게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온전한 상태의 왕릉이 발굴된 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무덤인지 알 수 있는 지석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글씨가 써있는 묘지가 그 안에 묘지석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에 써 있었어요. 이 무덤은 우리 왕이 몇 월 며칠에 돌아가신 누구 무덤이다.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인지 알 수 있었죠. 자, 어쨌든 누구 무덤인지 알 수 있는 이 무령 왕릉이 왜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가 되냐. 자, 이 무덤의 양식은 우리나라에 딱 2개밖에 없는 중국식 양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양식의 무덤은 2개밖에 없는데 한 개는 너무 많이 도굴을 당해서 훼손이 많이 돼버린 상태고, 그러니까 내용을 좀 거기 있는 거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울 만큼 훼손이 많이 됐고, 이거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상태로 온전하게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 무덤인지 알 수 있는 중국식 무덤이에요, 말하자면. 자, 이 무덤의 양식이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 무덤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아까 2개밖에 없다고 했죠? 거의 없는 그런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무덤 양식은 중국 양식이니까 아, 중국과 되게 교류를 열심히 했나 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무령왕의 업적. 자, 무령왕은 자 22담로를 설치하고 여기에 왕족을 파견했죠. 자, 22담로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왕족을 파견했는데 담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백제의 특수행정구역을 담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요 도시에다가 설치한 특수행정구역을 담로라고 하고, 그러니까 각지의 주요 도시에다가 담로라는 걸 설치해서 요 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자, 왕족을 파견한 이유는 통치를 정확하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통치를 세게 하겠다. 그래서 왕권이 그만큼 강화됐음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22담로. 자,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한 게 무령왕, 그리고 중국 남조 양나라와 열심히 교류한 게 무령왕. 자, 그럼 이렇게 무령왕이 점점점 이런 교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가,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초고왕 때 이미 일찍 백제는 전성기를 한 번 맞이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백제가 아, 정말 성장하겠구나 라고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 그게 6세기 성왕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중흥기라고 표현해요. 중흥기, 다시 일어난 시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흥기를 맞이한 게, 자, 이제 동성왕 이후부터 서서히 힘을 키우다가 성왕 때가 거의 뭐 제2의 전성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96페이지 보시면은 성왕 봅시다. 6세기 성왕. 자, 그러면 6세기 성왕 때가 거의 제2의 전성기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업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고, 자,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어요. 남부여라고 하는 건 남쪽 부여라는 뜻이고, 자, 원래 고구려를 누가 세웠죠? 주몽이. 자, 주몽은 원래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부여에서. 자, 그리고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는데, 자, 백제는 누가 세웠어?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세웠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거슬러서 가면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부여. 그쵸? 그러니까 우리 뿌리가 부여구나.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제 사람들이. 그래서 남쪽에 있는 부여다. 우리 뿌리가 부여니까 그런 의미로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지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를 옮겼어요.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 사비로 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비천도. 자, 사비는 그럼 어디냐? 사비는 부여. 부여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의 부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사비로 천도하게 되죠. 자, 그럼 수도를 어디로 옮겼지? 자, 원래 아까 우리 한강유역을 뺏기고 급하게 옮겼던 지역이 어디예요? 웅진으로 옮겼죠. 공주. 자, 웅진으로 급하게 옮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웅진으로 옮길 때는 여러 가지 막 다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급하게 옮기느라고.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좋고, 그래서 중국과 교류하기도 편리하고 훨씬 더 넓고 좋은 지역으로 수도를 다시 한번 옮기게 돼요. 그게 사비.
자,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수도를 2번 옮겼죠. 한 번은 한성에서 뺏기고 웅진, 그 다음에 한 번은 웅진에서 사비, 이렇게 2번 옮겼죠. 그리고 나중에 무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 때 수도를 한 번 더 옮길 뻔하죠. 그러니까 준비만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수도를 이렇게 한 2번 옮기고 한 번 더 옮기려고 준비도 했었고, 자, 어쨌든 사비로 천도하게 되죠. 그래서 국호는 남부요. 그 다음에 사비천도. 자, 그 다음에 체제 정비를 하게 돼요. 체제 정비. 그래서 체제 정비. 자, 체제 정비는 중앙 정치 조직을 정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 체제 정비는, 자, 여기서는 22부를 설치하게 되죠. 자, 22부를 설치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중앙 정치 조직을 정비하게 되는데 22개의 부서를 설치했다. 22부를 설치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은 원래는 특수행정구역으로 22담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때는 5부 5방 체제를 정비하게 돼요. 그래서 중앙에는 22부, 지방은 5부 5방, 이런 체제를 정비한 게 바로 이 성왕 때죠. 자, 그래서 체제 정비. 그래서 다시 한번 중흥기를 꾀했던 시기. 자, 그래서 관제 정비라고 여러분 책에 돼 있죠? 관제 정비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불교 진흥 한번 볼까요? 자, 불교를 진흥시켰다. 그래서 일본에 불교를 전파해 주기도 하는데, 자, 일본에 승려를 보냈어요. 그 승려 이름이 노리사치계. 자, 노리사치계를 일본에 보내서 불경과 불상을 전파해 주게 되죠. 자, 노리사치계라고 하는 승려를 일본에 보내요. 자, 그래서 일본에 노리사치계를 보내서 불경과 불상을 전파. 자, 여기다가 일본을 빼먹었네.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파하게 된다. 자, 그래서 노리사치계라는 승려가 나온다. 어느 왕이냐? 그러면 성왕.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겸익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겸익으로 하여금 율종을 정비하도록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겸익이라고 하는 승려도 있었다. 자, 이때 겸익이라고 하는 승려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교를 진흥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성왕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게 잠깐이긴 하지만 한강 유역을 점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일시 회복. 자, 한강 유역을 우리 아까 누구한테 빼앗겼었냐면 한강 유역을 아까 원래 백제가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빼앗겼죠? 장수왕한테 빼앗겼죠. 그래서 장수왕한테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잠깐 다시 회복하기도 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성왕 때.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강 유역을 잠깐 회복했을 때가 언제인지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지금 현재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고구려. 자, 그래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고,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나라가 백제와 신라죠. 자, 백제와 신라는 지금 현재 나제 동맹으로 엮여 있는 상태고, 자, 그래서 나제 동맹. 고구려에 대항해서 나제 동맹을 체결한 상태고요. 자, 그럼 이때 신라는 진흥왕이었고, 그 다음에 백제는 성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백제와 성왕이, 진흥왕이,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이 동맹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 고구려를 공격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고구려를 공격해서 결국에는 한강 유역을 다시 빼앗아 왔죠. 자, 그러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강 유역을 빼앗아 왔으니까 빼앗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원래 이만큼이 내 거였어. 그럼 이거 내가 가져가면 되고, 원래 이만큼이 제 거였어. 그럼 쟤 주면 되잖아요. 말하자면 백제와 신라가 원래 자기가 차지했던 영역이 있어요. 한강 유역을, 거기를 나눠 가졌죠. 자, 그래서 신라가 차지한 땅은 어디냐면, 신라가 차지한 땅은 한강 상류, 한강 내륙 지역이에요. 한강 상류 지역이고, 자, 원래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은 한강 하류,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 쪽이죠. 서해안 쪽. 한강 하류, 한성이 있었던 서울. 자, 그래서 한강 하류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한강 유역을 고구려로부터 다시 빼앗아 와서 한강 상류는 신라가, 한강 하류는 백제가, 자, 이게 원래 자기 땅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져갔죠. 이건 너 가져. 요거는 나 가질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나눠 가졌죠. 자, 그런데 요 한강 상류와 한강 하류 중에 더 비옥하고 더 중국하고 교류하기 좋은
그 땅은 둘 중에 어딜까요? 한강 상류일까요? 한강 하류일까요? 한강 하류가 한강 유역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 한강 상류는 내륙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봄이면은 가뭄이 들어. 일단 봄이면 가뭄 들면은 농사가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폭우에 폭설 막 이런 게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비옥하고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중국하고 교역하기도 좋지. 한강 유역의 특징 우리 알잖아요. 중국과 교역하기 좋지. 비옥하지, 넓지, 막 이런 게 되게 좋은 점이죠. 자, 그래서 이 신라의 진흥왕이 이 땅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아깝다. 주기 아깝다. 뺏어왔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신라 진흥왕이 성왕을 공격하여 말하자면 배신을 때려서 요 한강 유역 전체를 다 신라가 차지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열받은 성왕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되찾으러 가야겠지? 그래서 성왕이 진흥왕을 다시 이제 공격하러 가는 도중에 전투에서 결국 전사를 하게 돼요. 자, 결국에는 이 성왕이 전사하고 결국에는 신라가 요 한강 유역을 다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자, 성왕이 전사했어요. 이 전투가 관산성 전투. 성왕이 전사한 전투가 관산성 전투. 자, 결국에는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하게 되고 자, 그러면 신라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한강 유역을 다 차지하게 되죠. 자,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 우리가 그때부터를 이 나라는 뭐구나, 뭐라고 부르죠? 이 나라는 이제 뭐구나, 전성기구나. 그렇지. 자, 그래서 전성기가 이제 어느 나라로 넘어간 거예요? 신라로 넘어간 거지. 자, 그래서 신라는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했으니까 신라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백제는 한강을 다시 뺏겼죠. 그러면서 힘이 확 빠지고 더군다나 나라를 발전시키고 있었던 성왕이 전사하게 되죠. 그래서 성왕은 전사하고 그 다음에 신라는 한강을 다 차지해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자, 이 전투가 관산성 전투. 그리고 이때가 어느 왕 때? 백제로 하면 성왕 때. 백제 성왕 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왕은 다시 한번 반짝 일어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위기를 겪는 그런 시기가 바로 성왕 때다. 자, 거기 보시면 한강 유역 일시 수복. 자, 한강 유역을 잠깐 다시 차지했지만 요거를 신라한테 뺏기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저항하던 성왕이 신라 진흥왕에게 이제 당해서 전사를 하게 되죠. 자, 이 전투가 관산성 전투. 자,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있어요. 관산성 전투 나오면 무조건 성왕 전사.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왕이 전사한 전투가 관산성 전투. 자, 이제 원래 나제 동맹이었죠.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었어요. 자, 그런데 신라가 배신했어. 자, 이제 나제 동맹은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어느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면 나머지 두 나라는 항상 동맹인데 여기서 이제 신라가 거꾸로 전성기를 맞이했으니까 이 동맹은 깨지고 다른 두 나라가 친해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고구려, 백제, 이제 여제 동맹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관산성 전투 나와 있죠. 자, 거기 사료를 한번 보시면 자, 32년 가을 7월에 왕은 신라를 습격하고자 하여 친히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다. 신라 복병이 일어나자 더불어 싸웠으나 남병에게 침입을 당하여 죽었다. 시호를 성이라 했다. 결국에는 성왕이 지금 신라 군대에게 당해서 전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전투가 뭐냐? 관산성 전투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관산성 전투가 이런 거구나. 자, 그러면 백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노력했으나 결국에는 당했죠. 그래서 백제는 점점 이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백제의 왕들은 일어나 보려고 또 다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했던 왕들 중에서 우리가 좀 알아둘 왕은 무왕이라는 왕이에요. 자, 9번에 무왕 나와 있죠. 자, 무왕 봅시다. 자, 무왕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 익산천도 계획을 세웠다. 자, 무왕 같은 경우는 익산천도 계획을 세웠다. 자, 수도를 한 번 더 옮겨서 다시 한번 왕권을 강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산천도를 준비했었죠. 자, 익산에 가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익산에 가면 왕궁리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왕궁리야. 거기 뭐가 있었겠어? 왕궁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지역을 수도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그게 잘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어쨌든 왕궁리가 있는 걸 볼 때 왕궁이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그만큼
중흥, 말하자면 백제에서 수도로 옮겨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절도 짓게 되는데 그 절이 미륵사. 물론 지금은 절은 없어지고 거기에 탑만 남아 있어요. 탑만 한 개 남아 있는데 그 탑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거든요. 이제 뒤에 우리가 문화 파트 가면은 다시 배우게 될 건데, 자, 어쨌든 이런 미륵사라고 하는 이 규모가 다른 절의 한 3배 정도 돼요, 규모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절을 지은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다가 수도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여기다가 써볼까요? 자, 뭐가 있냐면, 자, 백제 역사 지구가 있어요. 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 역사 문화 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와 관련된 지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한 언제냐? 2015년? 요때쯤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백제 역사지구로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도시가 3개예요. 그럼 그 3곳이 어디냐? 일단 첫째, 공주. 공주는 원래 우리 아까 이름이 뭐였냐면 웅진. 그쵸? 2번째 수도였던. 자, 그 다음에 3번째 수도였던 사비. 사비는 지금의 부여. 그래서 부여 1개.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익산. 그래서 익산의 미륵사를 비롯한 아까 그 왕궁이 있었던 지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유적이 남아있어서 이 지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로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지역이 어디냐 골라라. 그러면 익산, 그 다음에 공주, 그 다음 부여, 이렇게 3군데가 백제 역사 문화 지구, 이렇게 백제 역사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책에 마지막 왕, 우리 뭐 다 알잖아요.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의자왕. 자, 의자왕 볼까요? 자, 의자왕 하면은 우리는 맨날 떠오르는 게 삼천궁녀 막 그런 거, 낙화 막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자, 하지만 이 의자왕도 처음에 초반기에는 정치를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이 의자왕 같은 경우는 우애가 돈독하고 그 다음에 효성도 지극하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동의 증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말년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백제 의자왕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의자왕. 자, 의자왕은 가로 2번 볼까요? 신라를 공격해서. 자, 억울하잖아요. 신라한테 한강유역 빼앗긴 거. 그래서 신라를 공격하여 자, 40여 성을 빼앗고 자, 40여 성을 빼앗고 그만큼 이제 다시 땅을 찾아오려고 노력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대야성을 비롯한 약 40여 개의 성을 다시 되찾아오기도 하는데 이 대야성을 함락시킬 때,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킬 때 지금의 합천쯤 되는데 여기를 지키고 있던 성주가 누구냐면 김춘추의 사위였어요. 김춘추의 딸과 사위. 자, 김춘추가 백제를 멸망시켜 버리려고 고구려한테 군대를 빌리러 갔다가 나중에 수나라한테 이제 당나라한테 군대를 빌리러 가는데 자, 이렇게 백제를 꼭 멸망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물론 나라를 위해서도 그랬겠지만 개인적인 복수심도 있었겠죠. 왜냐면 딸과 사위가 백제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백제를 꼭 멸망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실제 김춘추는 백제 멸망하는 것까지는 보고 죽거든요. 근데 이제 소원을 달성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백제를 없애버리려고 한 거는 이제 이런 어떤 개인적인 원한도 있긴 있었죠. 자, 어쨌든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신라를 곤란하게 만들었죠. 신라를 힘들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의자왕. 그래서 의자왕이 이 시대에 이제 정치를 잘하기는 했었구나.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 왕인 의자왕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백제에서 중요한 왕들을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백제에서는 근초고왕, 가장 전성기 때 왕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자, 무령왕, 성왕. 자, 그래서 근초고왕, 무령왕, 성왕. 그리고 하나 더 고이왕, 근초고왕, 무령왕, 성왕. 그래서 이런 왕들이 백제에서는 중요한 왕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신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신라.
자, 그래서 신라의 전성기. 자, 신라의 전성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신라 전성기. 신라는 우리가 앞에서 어떤 왕들 배웠었냐면 내물왕 배웠고, 자, 그 다음에 눌지왕 이미 다 배웠어요. 내물왕, 그 다음에 4세기 내물왕, 그 다음에 5세기 눌지왕, 자, 그 다음에 소지왕, 5세기 소지왕, 그 다음에 6세기 지증왕, 그리고 버풍왕.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중요한 왕이 내물, 지증, 버풍. 특히 신라는 어느 왕이 어느 시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6세기가 중요하댔죠. 왜냐하면 신라가 성장하는 시기가 6세기니까. 6세기 왕들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증, 버풍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진흥왕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라 진흥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 진흥왕. 자, 진흥왕 역시 6세기, 그리고 신라의 전성기. 자, 신라에서 가장 발전한 시기, 중요한 시기, 영토를 최대로 넓혔던 시기. 자, 요 시기가 진흥왕 때. 자, 그럼 진흥왕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진흥왕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영토를 넓힌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영토 확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진흥왕 때는 정복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 그래서 요 진흥왕 때 삼국통일 이전에는 최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진흥왕 때 제일 먼저 영토 확장. 자, 그러면 진흥왕에 우리가 영토 확장을 배우면서 뭐를 같이 확인할 거냐면, 진흥왕은 영토를 넓히죠? 그럼 거기다 비석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비석이 어디를 점령하고 세운 비석이냐,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영토 확장 봅시다. 자, 일단 한강 상류를 점령했어요.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비석을 세웠죠. 자, 한강 상류를 점령했는데 아까 기억나요, 여러분? 자,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 그리고 나제 동맹군이 한강 유역을 빼앗아 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신라는 한강의 어디를 차지했어요? 한강 상류를 차지했고, 자, 그 다음에 백제는 어디를 차지하고 있었냐면 하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먼저 한강 상류를 차지하고 있던 신라가 한강 하류까지 다 뺏어버렸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성왕이 전사했다. 그 얘기 했었죠. 자, 그러면 한강 상류를 차지했다는 건 누구로부터 뺏어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고구려로부터. 여기서는 이제 고구려죠. 고구려로부터 뺏어온 거고, 자, 그러면 한강 상류를 고구려로부터 뺏어와서 이 지역에다가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게 단양적성비.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양 적성 지역, 요 단양 지역을 점령하고 여기다가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뺏어온 한강 상류가 요 지역이었던 거죠. 단양 지역이었던 거예요. 자,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여기다가 단양 적성비를 세웠는데,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로부터 뺏어왔어? 고구려로부터. 자, 그런데 이 땅을 뺏어올 때 이 고구려 사람 하나가 신라에 협조를 한 거예요. 도와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덕에 이 땅을 찾아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요 비석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땅을 차지할 수 있어서 걔 너무 고마워. 걔한테 상 줘야 돼. 자,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야이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이차에 대한 포상, 야이차에 대한 포상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게 바로 단양적성비.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점령하는 데 야이차가 도움을 줬어. 되게 고마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강 상류를 차지하고 세운 단양적성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강 상류를 차지하고 나서, 자, 백제로부터 뺏어왔어요. 어디를 뺏어왔어요? 한강 하류를 뺏어왔지. 그래서 한강 하류를 점령하고, 자, 여기다가 또 비석을 세웠어. 그래서 이 비석은 어디다 세웠냐? 북한산 봉우리 여러 군데 중에 비봉이 있어요. 비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비석을 딱 세워놓게 되죠. 자, 이 비석이 뭐냐? 북한산비. 자, 북한산에다가 비석을 세웠어. 이 비석이 북한산비야. 자, 그래서 북한산비를 세우게 되고요. 한강 하류를 점령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북한산비는 처음에 북한산 봉우리
여러 개의 봉우리 중에 하나에 비석이 있었던 거예요. 자, 조선시대까지 이 비석이 어떤 비석인지 몰랐어. 그냥 비석이 하나 있네? 그렇게만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조선 후기에 김정희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추사 김정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람이 요 비석을 고증. 그래서 이 비석이 진흥왕의 비석임을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이. 자, 그래서 여기는 조선 후기 김정희의 고증. 조선 후기 김정희의 고증이 있었다. 그러니까 김정희가 이거 알아낸 거야.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점령했냐. 자, 여기는 이제 어디를 점령하고 세웠냐. 여기는 낙동강 유역. 낙동강 유역을 점령하고 세웠는데, 자, 대가야를 정복하고 세웠다. 자, 그리고 요 지역을 정복하고 세웠는데, 자, 요 비석이 창녕비라고 하는 비석이고요. 창녕비. 자, 그런데 요 지역은,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대가야 정복이라고 써있는데, 잘 보시면 창녕비를 건립하고 대가야를 정복했다. 자, 잘 보세요. 한강 상류를 정복하고 나서 세운 비석이 뭐예요? 단양 적성비. 한강 하류를 정복하고 나서 세운 비석이 북한산비.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대가야를 정복하고 나서 창녕비를 세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거기 연도를 한번 보시면 대가야를 정복한 게 언제? 거기 보시면은 연도가 써 있어요. 연도를 확인해 보시면 대가야를 정복한 건 562년. 그런데 창녕비를 세운 건 561년. 그럼 뭐가 먼저 세워진 거죠? 비석이 먼저 세워진 거죠? 자, 보세요. 대가야를 정복한 거는 562년이고 창녕비를 건립한 거는 561년이고, 그러면 대가야 정복을 하고 나서 비석을 세운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것들은.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되죠. 거꾸로 되죠. 비석이.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원래 대가야를 정복하기 전에 요 창녕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비화 가야라고 하는, 가야는 조그만 가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야 중에서 하나의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그게 바로 비화가야를 정복하고, 자,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낙동강 유역을 정복을 한 거죠. 낙동강 유역에 어디를 정복을 한 후에, 자,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서 여기서부터 대가야로 뻗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서가, 자, 창녕비 건립이 먼저고 그 다음에 대가야 정복이 나중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이렇게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단양적성비, 그 다음에 한강 하류를 점령하고 북한산비. 하지만 창녕비는 창녕비를 먼저 건립하고, 왜냐하면 창녕비는 그 지역, 말하자면 낙동강 유역을 점령하고 여기다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가야를 정복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창녕비가 먼저 건립되고 그 다음에 대가야를 정복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창녕비가 먼저 건립, 그 다음에 대가야 정복, 이렇게 된다. 이 순서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 함흥평야 진출. 함흥평야 진출. 자, 그리고 원산만으로 진출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세운 비석이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라고 그래요. 황초령비와 마운령비. 자,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는 같은 시기에, 568년에 같은 시기에 세워진 거니까 따로 순서 보실 필요 없이,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봅시다. 북한산비, 창녕비, 그리고 황초령비, 마운령비, 요 4개의 비석은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진흥왕 순수비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원래 명칭대로 하면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신라,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원래대로 하면 진흥왕 순수비라고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요거 이제 생략하고 그냥 북한산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신라, 창녕, 진흥왕 순수비. 원래는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순수. 자, 얘는 순수비라고 안 부르잖아요. 단양 적성비는.
그런데 나머지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령비는 순수비라고 불러요. 그럼 순수가 뭔데? 자, 순수는 뭐냐면 왕이 직접 행차했다 그 말이에요. 자, 왕이 직접 행차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 직접 갔다 왔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직접 갔다 와서 여기는 왕이 한번 둘러본 거야. 그래서 이 지역은 순수했다라고 해서 순수비를 세운 거죠. 말하자면 왕이 직접 가봤대. 그게 바로 이 진흥왕 순수비. 그래서 요 4개의 비석은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고 단양 적성비는 그냥 단양 적성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순서를 알아야 돼요. 순서. 무슨 말이냐면 비석이 세워진 순서가 영토를 넓힌 순서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단양 적성비, 그 다음에 북한산비, 그 다음에 창녕비, 그 다음에 황초령비, 마운령비. 요건 이제 황마 해도 되고 마왕 해도 되고 요 순서대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즉 영토 확장은 단, 북, 창, 황마 또는 마황 요 순서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 공부하실 때 아예 비석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영토를 넓힌 순서대로. 그래서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비석들을 쫙 늘어놓고 순서대로 연결해라.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거 순서대로 알아두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진흥왕. 자, 우리 진흥왕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진평왕으로 갑시다. 진평왕. 참 진흥왕 이게 다가 아니야. 자, 진흥왕의 나머지 진흥왕은 개국, 대창, 홍제 이런 연호를 사용했어요. 자, 신라에서 가장 먼저 연호를 사용한 왕이 버풍왕이었어요. 그리고 개국, 대창, 홍제 이런 연호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럼 연호를 막 3개나 사용했네. 보통은 연호를 한 왕 때 1개만 사용하는데 이 진흥왕 때 이렇게 연호를 여러 개 사용했다는 건 업적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업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랑도 개편 나와 있죠. 자, 화랑도를 개편했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했다. 자, 원래 화랑도는 원화라고 해서 원화,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그래가지고 여자들끼리, 그러니까 소녀들이죠. 소녀들 말하자면. 그래서 여자애들끼리 편을 나누어서 서로 길쌈대회, 뭐 그런 게 있어요. 길쌈대회라고 해서 그런 거 막 경쟁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 경쟁 체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여자애들 사이에 죽고 죽이는 막 이런 살인 사건 막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못 쓰겠다. 그래서 이 화랑도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젊은 남자들이죠. 어린 소년들 바꿔요. 그래가지고 화랑도를 군사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게 되면서 이 화랑도가 이제 전사적 기능을 갖게 되죠. 화랑도가 나중에 삼국 통일에 기여하게 되고 군인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남자 조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게 바로 이 진흥왕 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역사책을 편찬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칠부라는 학자로 하여금 국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하기도 한다. 자, 우리 역사책을 편찬했던 시기를 한번 살펴보면 백제는 근초고왕, 그 다음에 고구려는 영양왕, 신라는 진흥왕. 자, 이렇게 이 세 나라의 왕 중에서 좀 잘 나가는 시기, 최전성기이거나 아니면 그 정도로 좀 업적이 있는 그런 시기에 역사책을 편찬하는 거 볼 때 역사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안정됐을 때, 잘 나갈 때, 이럴 때 편찬하는 거구나. 역시 신라에서는 진흥왕 때 거칠부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역사책을 편찬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불교 장려라고 써 있고요. 자, 불교가 가장 늦게 발전한 나라가 신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라에서는 불교에 굉장히 쉽게, 굉장히 빨리 빠지게 되는데, 심취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발전이 늦기 때문에 이 불교를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 고구려로부터 승려를 모셔오게 돼요. 그러니까 스카우트해서 데려온 거죠. 자, 고구려의 승려 해량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에게 벼슬을 줘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제 불교를 정비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해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국통이라고 하는 어떤 벼슬을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교 교단을 정비하도록. 자, 그게 바로 불교 장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업적. 자,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영토학장과 더불어서 비석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한강 상류 하류를 모두 차지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진흥왕 한번 보시고 사진 쭉 나와 있죠?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신라가 이렇게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됐다는 건 이제 드디어 중국과 직접 교역이 가능해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강유역 차지한 의의가 나와 있죠. 신라가 한강을 차지한 의의는 중국과 직접 교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신라가 한강을 차지한 의미는 중국과 직접 교역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진평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진평왕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진평왕 때는 수나라와 동맹을 체결하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중국은 남조와 북조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남북조가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수나라가 이렇게 통일을 한 후에 신라는 수나라와 교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수와 동맹을 체결하고, 자, 그 다음에 수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게 원광법사의 걸사표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고구려가 너무 신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야. 한강유역 빼앗겨가지고. 그러자 신라에서는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나라에게 군대를 좀 보내달라, 또는 신라를, 우리 고구려를 좀 혼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글을 보내게 되는데 그 글을 걸사표라고 그래요. 걸사표는 병사를 구걸, 말하자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글이다. 즉 병사를 보내주십시오, 또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래서 병사를 구걸하는 글이다라고 해서 걸사표 또는 걸병표라고 하는데, 자, 이 글을 원광법사가 써서, 원광법사는 세소고개로 되게 유명하죠. 원광법사가 이 글을 써서 수나라에 보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관부 설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료에 걸사표, 걸병표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선덕여왕으로 갑시다. 선덕여왕. 자, 선덕여왕 보시면 선덕여왕은 최초의 여왕이죠. 자, 그러면 선덕여왕이 최초의 여왕인데 왜 최초의 여왕이 됐냐? 자, 원래 신라에서는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골품제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성골이라고 하는 그 계급에서만 왕이 나오죠. 자, 선덕여왕. 자, 선덕여왕은 성골에서만 왕이 나와야 되는데, 자, 봅시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신라에는 골품제도가 있어요. 골품제도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가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건데, 이 골품제도는 크게, 자, 골제와 두품제로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이 골에 해당하는 계급이 성골과 진골이에요. 자, 이 중에서 성골에서만 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골은 좀 더 순수 왕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골은 엄마 아빠 다 왕족이고, 남자 같으면 자기 와이프도 다 왕족이고 성골이고, 이렇게 성골로 이루어진 그런 집단인데, 자, 결국에는 왕이 여기서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성골 중에서 왕을 할 만한 남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만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왕을 할 만한 남자가 없어서 결국에는 여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최초의 여왕이 바로 선덕여왕이에요. 그래서 신라는 총 여왕이 3명 나와요. 그래서 한 명은 선덕여왕, 또 한 명은 그 뒤에 나오는 진덕여왕. 그리고 여긴 안 나오지만 저기 신라 말기쯤에 진성여왕이라고 하는 또 여왕이 한 명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선덕여왕이 신라 여왕 중에 최초의 여왕, 최초의 여왕이 바로 선덕여왕이죠. 자, 근데 여왕이 나오니까 주변 나라라든가 신라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여러분, 지금 뭐 우리나라 같으면 여자 대통령이 나온 적이 있었지만 미국같이 민주주의나 뭐 정치가 발달했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아직 여자 대통령 없는 거 알죠? 여자 대통령이 아직 없어요. 미국도.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총리나 이런 뭐 외국에 여자 총리도 있고 수상도 있고 다 있긴 있어야 하지만 미국같이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하는 나라도 아직 여자 대통령이 없다. 근데 이 시대는 신라 시대야. 여자가 왕이야. 그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주변에서나 또는 신라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여왕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왕이니까 넌 정치를 못해.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바로 선덕여왕 시대였다라는 거. 자, 그러면 봅시다.
백제와 고구려의 침략. 이거는 이제 여왕이라서 무시한 건 아니고요. 자, 신라가 한강 유역을 딱 싹 차지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 유역을 빼앗겼던 고구려와 백제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공격. 그래서 그전에도 공격하고 지금도 공격하고.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공격하는 중이다. 자, 아까 우리 의자왕 때 대하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빼앗아갔다 그랬죠, 백제가. 그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의자왕 때 신라로 따지면 어느 왕이냐? 선덕여 왕인 거죠. 그래서 그때가 이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보시면 백제가 대하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어. 이때 백제는 누구? 의자왕. 그때가 그때구나. 지금 우리가 백제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신라를 배우니까 지금 두 개가 같은 시대구나.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해서 당항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자, 당항성은 어디냐?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지도 나오죠? 우리가 지도를 안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자, 앞에 신라 진흥왕 나와 있는데 지도 있을 거예요. 자,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나서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하기 위해 항구를 딱 개설을 하는데 자,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나서 여기다가 항구를 만들었다. 중국과 교역하기 위해서 그 항구 이름이 당항성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지도에서 한강 유역의 당항성 찾아보세요. 지도에서 한강 유역 당항성 찾았나요? 자, 다시 신라가 한강을 점령하고 나서 중국과 직접 교역하기 위해서 항구를 설치했다. 그 항구가 뭐냐? 물어보면 당항성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당항성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럼 이 당항성이 원래는 고구려 백제 거잖아요. 그러면 고구려 백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계속 여기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의 당항성을 고구려와 백제가 계속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못 살겠다. 고구려 때문에, 백제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이 백제와 고구려를 없애기 위해서 신라에서는 도움을 청하러 가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신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한반도 안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 고구려를 찾아가요. 자, 고구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나랑 힘 합쳐가지고 백제 멸망시키자.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라가 전성기면 나머지 두 나라 동맹 체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무슨 동맹이냐? 고구려와 백제의 여제 동맹 시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동맹을 깨고 신라를 도와줬을 때 고구려가 얻는 이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먼저 요청을 하죠. 야, 너네 그러면 우리한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거면 너네가 빼앗아갔던 우리 땅이었던 한강 유역을 다 내놔라. 자, 그럼 신라는 한강 유역 내주고 군대를 빌려올까요? 그렇지는 않겠지.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를 주고 굳이 군대를 빌려서 백제를 같이 멸망시켜?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구려나 신라가 다 안 맞았던 거지. 서로 이제 조건이 안 맞았던 거지. 그래서 결렬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군대를 빌리러 가요. 그때는 이제 수나라한테 군대를 빌리러 가죠. 그때는 이제 이미 당나라로 바뀐 상태죠. 당나라한테 군대를 빌리러 가게 되죠. 자, 어쨌든 선덕여왕 때는 고구려한테 군대를 빌리러 가는 것까지 그게 이제 선덕여왕 때였어요. 자, 그래서 가로 2번 보시면 고구려와 제휴 시도 나와 있죠. 이게 그거예요. 자, 신라가 군대를 누구한테 빌리러 갔어? 고구려한테. 자, 그리고 이렇게 고구려한테 군대를 빌리러 간 사람이 김춘추예요. 아까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백제 때문에 죽었다고 했죠? 이제 복수를 하려면 백제를 멸망시켜야 되니까 고구려한테 군대를 빌리러 갔으나 까이죠? 까요, 당연히 고구려한테 까이고. 자,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으로 내려가시면 호국불교라고 나와 있죠? 자, 호국불교.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제 탑을 쌓게 되는데 그 탑이 황룡사 9층 목탑이라고 하는 탑이죠. 자, 자장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막 기운이 막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록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신인. 뭔가 좀 신령스러운 사람이다. 뭐 부처 뭐 이런 사람이었겠지. 자, 그래서 신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네 나라는 걱정이 뭐냐? 그랬더니 자장이 우리 신라는 위에는 고구려가 있고 그 다음에 백제가 괴롭히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9층 탑을 쌓으면 그 탑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릴 때마다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탑을 쌓아라. 자, 탑만 쌓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당장 탑을 쌓아야지. 그래서 다시 백제로 이제 신라로 돌아와서 왕한테 건의를 해요. 그런답디다. 탑을 쌓읍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황룡사에다가 탑을 쌓게 되는데 그게 황룡사 9층 목탑.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확인할 거는 뭐냐면, 자, 진흥왕으로 다시 가보세요. 진흥왕에서 불교 진흥 찾아보세요. 자, 진흥왕으로 다시 가서, 자, 불교 장려라고 써있죠. 자, 불교 장려에서 흥륜사와 황룡사 등의 사찰을 건립하였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선덕여왕 때 탑을 쌓은 곳이 황룡사에다가 9층 탑을 쌓았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황룡사를 건립한 왕은 어느 왕이에요? 그건 진흥왕.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탑을 쌓은 왕은 누구예요? 선덕여왕. 그렇죠. 그건 선덕여왕. 자, 그래서 다시 황룡사를 건립한 건 진흥왕. 거기에다가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나라가 잘 된다니까 탑을 쌓은 왕은 누구야? 선덕여왕. 이거 구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진흥왕 때 이 황룡사를 짓고 그 다음에 황룡사 9층 탑을 쌓은 건 선덕여왕이구나. 자, 신라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9층 탑을 쌓을 기술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자를 백제한테 빌려와요. 그래서 백제에서 기술자를 데려다가 여기다가 탑을 쌓게 됐는데 그 탑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높이가 약 70m 정도. 그러면 뭔지 모르겠죠? 70m면 건물로 따지면 20층 건물 높이쯤. 그러니까 20층 아파트가 세워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높은 건물이 있었겠어? 신라에? 없었겠지?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20층짜리 건물이 세워져서 약간은 뭐랄까요? 전망대 같은 역할? 뭐 이런 역할을. 감시탑 같은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게 바로 황룡사 9층 탑인데, 자, 이거를 지금은 없죠. 왜 없냐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 시대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불질러 버렸어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결국엔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경주에 가면 10분의 1로 축소해서 복원해 놓은 건 있어요. 근데 10분의 1로 복원해도 몇 미터야? 7m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층 건물쯤 되는 거예요. 복원을 했어도. 그래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규모가 큰 탑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황룡사 9층 탑. 자, 그 다음에 선덕여왕은 결국에는 아까 말했죠. 막 주변에서 무시한다. 그래서 결국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자, 그 반란을 비담, 염종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게 돼요. 거기 보시면 비담의 난이라고 써있죠. 자, 비담이란 사람이 반란 일으켰을 때 뭐라고 하고 반란 일으켰냐면 우리 왕이 정치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정치를 못한다는 구실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왕이 죽게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재밌는 얘기가 써 있어요. 거기 보시면 선덕여왕이 예언한 것들이 있는데, 자, 선덕여왕이 예언한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자, 첫째, 어느 날 당나라에서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선물이 뭐였냐면 족자, 그림 족자였어요. 그림을 막 그려서 보냈다. 그런데 그림이랑 같이, 그림에 이제 꽃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림이랑 같이 꽃씨를 보냈어. 근데 그 그림을 딱 보고 선덕여왕이 뭐라고 했냐면 이 꽃은 향기가 없겠구나.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꽃씨를 심었겠죠. 나중에 보니까 진짜 향기가 없는 꽃이었어요. 자,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겠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꽃이 있으면 보통은 나비나 벌이나 뭐 이런 게 같이 그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꽃만 그려 있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지. 그러니까 이 그림은 당나라의 왕이 우리나라 선덕여왕을 무시하려고, 너 여자지? 이러면서 이제 보낸 게 바로 이 그림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알아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계곡에서, 계곡 어디 이제 궁궐 어디에서 막 개구리가 너무 시끄럽게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왕이 어느 계곡에 가서 거기에 매복병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군대가 와서 숨어 있을 테니까 가서 그 군대를 물리쳐라,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지. 실제 거기 가보니까 외국 군대가 잔뜩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왕한테 어떻게 알았냐 물어봤더니 개구리가 우는 걸 듣고 그런 이제 어떤 역학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거기에 군사가 숨어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예지력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선덕여왕이고, 세 번째는 자기가 죽을 무덤의 근처에 절이 생긴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경에 보면
어디에 뭐 무슨 곳에 그 밑에 사천왕사가 생긴다. 뭐 그런 예언이 있거든요. 말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 어디에 묻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묻었는데 나중에 한참 뒤에 그 왕이 죽은 뒤에 한참 뒤에 거기 근처에 그 아래쪽에 절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왕이 자기가 죽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절이 생길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덕 여왕은 이렇게 좀 약간 예지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몇 가지 예언을 남긴 여왕이죠. 자, 그래서 선덕 여왕의 세 가지 무덤, 아니 무덤이란다. 예언 이런 게 이제 전해지고요. 자, 그다음에 한 장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자, 진덕 여왕 마저 한 명 더 나오고 있죠. 자, 진덕 여왕은 선덕 여왕의 사촌 동생. 자, 여왕이 또 나왔어. 여왕이 또 나온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왕을 할 만한 남자 성골이 없어서 그래요. 자, 왕을 할 만한 성골 남자가 없어서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왕이 또 나왔네. 자, 그러면 여왕이 2명 나오면서 더 남자가 없었겠죠? 여왕은 공식적인 결혼을 안 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성골 중에서는 왕을 할 만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요 진덕 여왕 뒤에는 성골 중에서 왕을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여자 남자 아무도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골 다음 계층이 진골이거든요. 진골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고 이 진골 중에서 최초로 왕을 한 왕이 아까 김춘추가 무열왕이에요. 그래서 무열왕이 진골 중에서는 첫 번째로 왕을 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성골 마지막 왕이 누구냐 물어보면 그러면 진덕여왕이지. 자, 성골 마지막 왕이 누구냐? 그러면 진덕여왕. 자, 진덕여왕의 업적 한번 볼게요. 집사부를 설치하고 자, 품주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어요. 이 품주를 두 개로 개편을 했죠. 자, 그래서 원래는 품주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는데 품주를 집사부와 창부로 개편을 하게 돼요. 자, 품주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고 그 관청을 두 개로 쪼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는 집사부, 국가 기밀을 담당하는 집사부, 그 다음에 재정을 담당하는 창부. 그래서 이런 관청을 설치하고 관청을 개편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당 동맹 체결.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서 선덕여왕 때는 백제 멸망시키려고 군대 빌리러 어디로 갔죠? 고구려. 자, 그리고 나서 까였죠. 아까 까였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군대를 당나라로 빌리러 간 거예요. 자, 당나라에서는 이 얘기를 들어주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당 동맹이 체결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나라가 괜히 도와줬겠어? 그럴 리가 없지. 뭔가 있었을 거 아니야. 뭔가 막 비밀 그런 뭐 협약 이런 거 있지 않았겠어? 자, 당나라는 요 나당 동맹을 체결하기 전에 고구려를 한번 쳐들어갔었어요. 근데 고구려한테 한번 당했어.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없애고 싶고 아까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싶죠. 자, 그래서 그 조건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군대를 빌려주면서 백제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그리고 그 고구려를 차지하고 나서는 그 대동강 이북의 땅을 나 줘.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협약을, 비밀 협약을 체결했던 거죠. 괜히 군대를 보내줬겠어. 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맹을 체결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제 순서도 정하고 어디 땅을 다 달라 이렇게 다 이제 비밀 협약이 맺어진 거죠. 자, 그래서 군대를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고, 자, 그러면은 진덕여왕 입장에서는 군대를 빌려준 당나라가 얼마나 고맙겠어. 너무 땡큐. 그래서 요 당나라의 왕을 칭송하는 글을 써서 막 수를 놔가 비단 막 수 놔가지고 선물로 보내요. 그게 태평송이라는 거예요. 당나라 황제를 칭송하는 글을 써서 보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한화정책이라고 해서 중국의 옷을 입고 당나라의 연호를 쓰면서 당나라의 왕을 칭송하는 태평송이라는 글을 지어서 보내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실시했다. 자, 그래서 태평송 나오면 진덕여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신라의 왕들, 자, 신라의 왕들을 지워버렸어. 씁시다. 여기 써놨었는데 금방 지웠네. 자, 중요한 왕들 체크 한번 해볼게요. 내무왕, 그 다음에 지증왕, 그리고 버풍왕, 그리고 당연히 진흥왕. 자, 이렇게 4명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죠.
뇌물왕, 지증왕, 버프왕, 지능왕. 자, 이런 왕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린 잠깐 쉬었다가 비석, 요 비석도 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 살짝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국 통일로 넘어갑시다. 잠깐 쉽시다.